상담연구방법론 출제 토픽 13번째 실험 설계의 외적 타당도입니다. 자, 이것도 내적 타당도와 같은데요. 여러분 실험 설계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최우선 목표는 내적 타당도죠. 이건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 인과관계가 딱 부러지게 밝혀져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쪽에도 이거를 적용해 볼까 외적 타당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설계도 외적 타당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 관심은 뭐예요? 내적 타당도 확보입니다. 이거를 확장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반복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시간, 다른 문화권에도 요 인과 구조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반복 연구 또는 현장 실험을 주로 하죠. 실험실 말고 또는 뭐 다양한 표본 이런 걸 통해서 외적 타당도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험 설계는 외적 타당도에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데 최우선 관심은 내적 타당도고 그 다음은 외적 타당도로 이제 옮겨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포인트에서는 외적 타당도 보시고 여기서 당연히 저해 요인 중심으로 보겠죠. 노트에는 기타 저해 요인 그러니까 리액티브 이펙트를 주로 보실 거고 퀴즈 문제 36, 37 이렇게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개념입니다. 일반화 가능성이죠. 다른 대상, 다른 상황 거기에 일반화 할 수 있냐. 결론에 폭넓게 적용.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이거죠.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상황. 뭐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향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사 연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죠.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요 모집단에서 무작위 표집을 하죠. 할당이 아니라. 그래서 표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러니까 모집단과 거의 유사해져. 동질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표본을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집단도 이럴 거야. 그러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모집단도 이럴 거야 라고 일반화할 수 있죠. 외적 타당도는 높아진다. 조사연구에서 이미 했어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수록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외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통제 환경은 실험 환경이죠. 요거보다는 실제 현장, 현실의 세계에서 연구할수록 외적 타당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요 모집단이 바로 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시기, 다른 문화권에도 적용 가능하다? 외적 타당도가 높네. 당연한 거잖아요.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연한 거죠. 실험실처럼 철저하게 통제하면, 가해 변수를 다 통제하면 인과관계는 명확해지죠. 그렇지만 현실과는 멀어진다. 왜? 현실은 이런 거예요. 여기 X가 Y에다 영향을 줘. 근데 Y에다가 영향을 주는 건 K도 있고 L도 있고 뭐 G도 있어. 이렇게 보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세계인데 실험실에서 보는 거는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는 다 커트. 가해 변수 통제하고 요 빨간 라인으로만 된 게 실험이에요. 그럼 이 결과를 갖고 Y에다 영향을 주는 건 X가 중요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로 가면 뭐예요? 아니야. K도 주고 있고 C도 주고 있고 뭐 G도 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면 현실성은 높아. KL, G가 Y에다 영향을 주는 걸 그대로 다 담아낼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즉 KLG, 가해 변수 영향을 많이 받아서 X가 딱 부러지게 원인이라고 밝히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요 A 두 가지를 봄으로써 여러분이 상충관계라는 말이 정확히 이해되시죠? 조심할 게 있어요. 둘은 절대적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도 올릴 수 있고 외적 타당도도 동시에 올릴 수도 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 검증하면 이건 외적 타당도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험실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 결과를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 검증을 하는 거야.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검증, 현장 실험 뭐 이런 말 썼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외적 타당도를 그 다음에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외적 타당도를 끌어올림으로써 두 개를 함께 높일 수도 있다. 반드시 언제나 always 상충관계는 아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충관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저의 요인 보죠. 당연히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면 모집단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검사 처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 검사야. 그러니까 여기 피험자가 있잖아요. 피험자는 사전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하고 피험자 싸움이야. 피험자는 이제 실험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 피험자는 사전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 처치에 반응이 조금 민감해질 수 있어요. 한번 경험이 있거든. 근데 일반인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연 교육을 한다고 쳐요. 이 금연 교육이 효과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봐야 돼. 근데 이거 실시 전에 사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흡연 습관에 대한 사전 설문을 했어요. 사전 검사를 한 거죠. 이로 인해 참가자들, 여기서 말하는 피험자들이 되겠죠. 자신의 흡연 문제를 의식하게 돼. 그 결과 금연 교육 효과, 이게 처치를 한 겁니다. 이게 크게 나타나는 거야. 민감하다는 이게 그 얘기죠. 그러나 사전 설문을 받지 않은 일반인한테는 이걸 적용을 하면 똑같은 크기의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금연 교육을 일반인한테 실시했어. 이 사람들은 사전 설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 여기 실험의 결과가 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같은 효과가 아닌데? 라고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즉 외적 타당도가 방해받고 있다. 요게 이제 검사 처치 상호작용입니다. 선발 처치인데 선발, 이게 셀렉션이잖아요. 똑같아. 이 아주 특수하게 여기 표본의 특수성, 특수하게 선발한 거야. 표본을 뽑아놓고 걔네한테만 처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우수 학생만을 뽑아놓고 걔네들한테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했어. 이 성적이 막 올라갔네. 당연하지. 어차피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효과가 30점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일반 학생들,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요 효과만큼 나오겠냐?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다른 학생한테는 적용하기 어렵죠. 일반화하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이걸 선발 처치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처치는 꼭 들어가죠. 선발을 이미 특수하게 뽑아놓고 했기 때문에 특수하지 않은 애들한테는 적용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다중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치를 어떤 한 피험자가 있는데 처치를 여러 개를 연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A 상당 기법 실시한 후에 B 상당 기법을 가. 그러면 B 상당 기법의 효과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져. 왜? A 상당 기법이 거기에는 묻어 있단 말이에요. 오염돼 있어. 그래서 이미 A 상당 기법 영향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B 상당 기법의 순수한 효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B 상당 기법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 A 상당 기법이 가미가 돼 있거든. 거기에는 이걸 이월 효과라 그래. 이월 효과. 요 이가 옮길 이자 이사한다 그러잖아. 월이 월담, 넘을 월자.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carry 옮긴다. 그다음에 over 넘어간다. 월. 그러니까 요 A 상담이 옮겨서 넘어서 B 상담 기법에 딱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돼서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B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다른 쪽도 이만큼의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중처치한 간섭 효과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올 효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올 효과가 가장 상위 개념이고요. 그 밑에 순서 효과, 필요 효과, 학습 효과,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순서 효과는 순서가 제시되는 순서가 다르다. 반복 측정으로 피로가 누적돼서 달라진다. 두 번째에는 반복 측정으로 익숙해져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얼추 봐도 학습 효과, 이 연습 효과 요거는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했잖아.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돼. 중복성이 있어요. 반드시 얘는 이렇게 뭐 외적이고 얘는 반드시 내적, 이렇게 시험 편의상을 하긴 하지만 요런 거는 중복성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이 노트에는 기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반응 효과, 리액티브 이펙트인데 반응성, 반응 또는 반동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가 대표적으로
이 반응 효과도 대표적으로 내적 타당도도 저해합니다. 제가 후반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읽어 보시고 노트 한번 읽어 보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네.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지하는 순간 누군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 비정상적인 반응. 이 반응이라는 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하기가 어려워. 이 연구 상황이 아닌 상황에다가 이 결과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왜? 피실험자가 다르게 했거든.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거든. 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반응을 다르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반동, 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행동했다. 비정상적인. 인지하니까 인지했기 때문에 심리적 왜곡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러면 이 방금 전에 여러분 이올 효과의 하위 효과로 순수 효과, 필요 효과, 학습 효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반응 효과도 하위 효과로 세 가지를 보실 거예요. 첫 번째 반응 효과의 하위 효과는 호선 효과야. 이게 이제 엘튼 메이오라는 학자가 호선 공장에서 한 건데 우리는 뭐 엘튼 메이오는 중요하지 않고 호선 효과가 뭐냐라는 거야. 여기 20년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 회사 호선 공장입니다. 공장 이름이죠. 요 공장에서 작업장 조명이 있잖아요. 밝게 하든 어둡게 하든 원래 이제 조명 가지고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메이오의 머릿속에는 조명을 밝게 하면 작업 환경이 좋아지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뭐 조명이 낮아지면 생산성이 안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상상을 했었겠죠. 근데 어쨌든 조명과 상관없이 어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관찰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관심받고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야. '누군가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네. 보고 있네. 열심히 해야지.' 이거야.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평소와 달리 행동한다. 방금 반응 효과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관찰받고 있어. 딱 알아채는 순간 다르게 해. 근데 호선 효과는 뭐냐면 다르게 하는데 열심히 해. 열심히.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 실험 대상임을 인식해서 행동 변화, 성과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처치 효과가 과대평가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원래 처치 효과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 성과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잖아요. 플라시보 이펙트. 뭐 유약, 가짜 약, 유의약 효과, 가실험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인데 이것도 요건 거의 같은 거죠. 환자가 처치를 받았다고 믿은 거야. 내가 약을 먹었어.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처치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화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호선 효과는 관찰받고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과대평가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플라시보 효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서 기대해서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영양제인데 그냥 그죠? 영양제를 먹고 '아 이거는 암이 낫는 약이야.'라고 믿으니까 진짜 나 버리는 거지. 특정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 둘 다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둘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존 헨리 효과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그 내적 타당도 할 때 보상적 경쟁 뭐 여긴 또 경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는 요걸 경쟁 이렇게도 했고요. 존 헨리 효과는 뭐 아주 명백하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되죠. 외적 타당도 됩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통제 집단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실험 집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거다. 여러분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통제 집단은 학습 프로그램을 안 집어넣은 거야. 실험 집단에는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프로그램을 안 하네. 에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과도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 실험 집단과 동일해지는 거야.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통제 집단도 성적이 좋아지는 거야. 좋은 결과가 나와. 실험 집단하고 차이가 줄어. 그러니까 처치 효과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실험 집단이 성적이 높고 통제 집단이 낮아서
처치 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 통제 집단도 성적이 올라와 버리는 거야. 이건 오히려 처치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통제 집단이 승질 나 갖고 열심히 해 버린다는 경쟁, rivalry, 경쟁, 경합. "한 판 붙어 보자." 그래. "너네는 프로그램 받았지만 우리는 안 받았어.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점수를 올려 버리네. 이 실험 망했네. 둘 집단 성적이 똑같네. 그럼 처치 효과 없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처치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자, 존 헨리 효과는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불리나 우리가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보상적 경쟁 이렇게 실험 상황에 대한 반응성 때문에 외적 타당도와도 관련될 수 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호선 효과, 플라시보 효과, 존앤 효과 등 반작용 효과, 반작용이란 말도 써요. 반응 효과, 반응성, 반동 효과, reactivity 뭐 reactive 뭐 이런 말이니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모두를 위협한다, 저해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속이 편합니다. 고렇게. 뭐 고 과정을 제가 이제 도식을 만들면 이건데 호소 효과는 자기가 관찰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존 렌리 효과는 통제 집단이 비교하는 거야, 실험 집단. "우리는 없네, 프로그램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처치받았다고 기대.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 위협도 합니다. 반응이 처치 효과 혼입이 돼서 혼입이라는 게 섞였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원인하고 섞였다라는 거야. 이 반응이 처치 효과 혼입돼서 위협하는 거고 외적 타당도는 이 연구 상황에서만 나오는 인공물이다. 좀 전에는 외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걸 다 보여줬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요건데 이건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해할 건 열심히 봤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건 무슨 효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요 둘은 어느 하나만 물론 학자에 따라서 내적 타당도가 우선이다, 외적 타당도가 우선이다 얘기하지만 논리적 구조를 봐 보면 둘 다를 위협하고 있다. 자, 퀴즈 문제 36 번입니다. 실험 설계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타 집단, 다른 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정확한 정의죠.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면 외적 타당도 함께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6 번은 2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외적 타당도는 높아지면 낮아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일반적으로 요런 게 들어가야 돼요. 가외 변인의 영향을 완벽히 차단할수록 당연히 그렇죠. 가외 변인 제3의 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원인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적 타당도는 향상된다. 맞죠.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렇죠. 외적 타당도 논의는 무의미해.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원인이야." 그러면 다른 사건, 다른 장소, 다른 사람한테도 '이놈이 원인으로 작용할까?'를 보러 가는 게 외적 타당도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먼저 확보돼야 돼. 그래야지 외적 타당도를 그다음에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 번이 정확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역사적 요인이잖아. 히스토리 이펙트 기억나시죠? 이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부 사건이다. 정확하게 설명해 놨네요. 37 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뭐냐? 특별한 처치를 받지 못한 여기에 대조 그룹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내적 타당도 할 때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다른 말 뭐 이런 말 했었는데 요 대조 그룹은 통제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대조 집단, 비교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 집단 연구 참여자가 평상 '우리는 처치 못 받았네.'라고 해서 다르게 행동하거나 고의로 실험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상적 경합 막 이런 말 썼잖아요. 통제 집단 또 나왔어요 여기선. 참여자들이 통제 집단에 속해 있음을 알아차리고 더 열심히 해. 이게 바로 존 헨리 이펙트를 얘기하는 거죠. 5 번입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보상적 경쟁 혹은 경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5 번. 요렇게 여러분 요런 형태도 있어요. 그럼 호선 효과도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위약 효과도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고 표본 선택의 편향은 앞쪽에서 다 풀어 봤으니까 이게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가 나오는 건데 요것도 뭐 또 다른 곳에서 살짝 만나시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생겼어, 어떤 놈이. 그러면 머리도 좋을 거다. 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할로 이펙트라고 해요. 한 가지 특성 때문에 다른 쪽을 평가할 때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후광 효과, 뒤에서 빛이 싹 비치는 거잖아요.